모두 엎드리십시오. 제1장 이놈아, 어디로 도망치려고 하느냐. 황토 먼지가 휘날리는 시골길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가운데 한 남자가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논두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쫓아오고 있었죠. 아니, 서방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며 애절하게 외치는 남자,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덕보입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해진 베옷은 땀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고작 쌀 한 섬을 빌린 것이 이토록 큰 재앙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 벌써 석 달이 넘었거늘 이번에 못 갚으면 너의 논밭을 모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말 위에서 호통치는 자는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 최판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비단 두루마기 자라기 바람에 펄럭이며 위험을 더했습니다. 최판서의 뒤로는 몸집 큰 하인 둘이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고 있었죠. 김덕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초라한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지붕의 볏짚은 여기저기 뜯어져 나가 있었고 울타리는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가난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여보, 큰일 났소. 덕보가 문을 벌컥 열며 뛰어들자 부엌에서 나물죽을 끓이던 아내 순이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오랜 고생으로 야위어 있었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또 최판서가 왔나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째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덕보의 얼굴에 스며든 절망의 빛이 유난히 짙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끝이야. 논밭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네. 바로 그때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최판서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하인들이 위협적으로 서 있었고 마당에는 호기심 어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덕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순순히 문서에 도장을 찍어라. 최판서가 품속에서 꺼낸 것은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덕보의 논밭 두마지기를 최판서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의 땅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겠습니까? 제발 일주일만 더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반드시 돈을 구해오겠나이다. 덕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최판서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코방귀를 뀌며 고개를 저었죠. 네가 일주일 만에 무슨 수로 돈을 구하겠다는 것이냐? 하늘에서 돈이라도 떨어질 줄 아느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덕보의 9살 아들 동이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늘에서 무언가가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뭇잎 한 장이었죠. 최판서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하느냐? 참으로 어이가 없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덕보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눈에 갑자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죠. 마치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최판서님, 그렇다면 저와 내기 하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덕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 앞에서 내기를 하자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최판서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기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최판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방금까지 무릎을 꿇고 빌던 놈이 갑자기 내기를 하자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간단합니다. 저 나뭇잎이 어디로 떨어질지 맞춰보는 것입니다. 덕보가 가리킨 곳에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그 잎사귀는 마치 춤을 추듯 좌우로 흔들리며 내려오고 있었죠. 여러분, 과연 이 순간 덕보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하하, 그런 시시한 내기를 하자는 것이냐? 좋다, 한번 해보자. 대신 조건이 있다. 최판서가 팔짱을 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나뭇잎이 어디 떨어질지 맞히는 것쯤이야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네가 이기면 빚을 1년 더 미뤄주마. 하지만 내가 이기면 당장 논반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어떠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조건이었거든요. 덕보가 이겨봤자 시간을 조금 더 벌 뿐이지만 지면 당장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덕보의 태연한 모습에 순이는 가슴을 졸이며 남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너무 위험해요. 그만두세요. 하지만 덕보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며 나뭇잎이 떨어질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좋다. 최판서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덕보가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것도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더욱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곧 땅에 떨어질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운명을 가를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덕보에게는 어떤 비밀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덕보가 나뭇잎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 나뭇잎은 모든 사람이 덕보의 입술에 집중했습니다. 최판서도, 순이도,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테니까요. 덕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나뭇잎은 바로 제 손바닥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덕보는 재빠르게 움직여 나뭇잎이 떨어지는 자리로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의 손바닥 위로 나뭇잎이 사뿐히 내려앉았죠. 어떻게? 최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이었고 덕보는 분명히 이겼으니까요. 최판서님, 약속대로 1년 더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요? 덕보의 당당한 목소리에 최판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런 허를 찌르는 방법이 있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최판서의 하인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놈이 사람을 우롱하는군. 주인님, 이런 사기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3장 이놈이 사람을 우롱하는군. 주인님, 이런 사기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최판서의 하인이 앞으로 성큼 나서며 몽둥이를 높이 들어 올렸거든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우락부락한 체격이 여름해를 가려 덕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감히 우리 주인님을 속이려 드느냐. 하지만 덕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바닥 위에 나뭇잎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속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나뭇잎이 제 손바닥에 떨어진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기막힌 지혜가 아닙니까? 덕보는 운에 맡기는 대신 자신이 직접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릎을 치며 소리쳤죠. 아이고, 우리 덕보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기발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맞아. 분명히 자기 손바닥에 떨어진다고 했잖아. 마을 사람들의 지지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비단 두루마기의 기시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 내가 생각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최판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덕보의 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관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관모에는 붉은 깃털이 꽂혀 있었고 허리에는 관인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동이냐? 그 위험 있는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이 고을의 현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일제히 꿇어앉았죠. 조선시대의 현감이라면 왕의 대리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 현감님께서 오셨군요. 최판서가 허둥지둥 달려가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뀐 모습이었죠. 방금까지 덕보를 윽박지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공손했습니다. 현감이 말에서 내려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최판서와 덕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죠. 최판서, 네가 또 무슨 일을 벌인 것이냐? 현감의 목소리에는 이미 최판서를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그게 아니옵니다. 현감님, 저는 그저 정당한 빚을 받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최판서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현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정당한 빚이라? 내가 듣기로는 네가 가난한 농민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고 있다던데.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판서의 고리대금업은 이미 여러 마을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덕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현감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현감님, 소민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자 덕보는 차근차근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섬을 빌렸던 일부터 오늘의 내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죠.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더니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으로 기발한 지혜로구나. 나뭇잎이 자신의 손바닥에 떨어진다고 하다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현감마저 덕보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현감의 칭찬에 덕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마치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죠. 현감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리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현감님, 이자가 저를 우롱했습니다. 이런 사기꾼의 말을 어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최판서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지만
현감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최판서, 내 말을 들어보니 더욱 가관이구나. 네가 먼저 내 길을 승낙해놓고 지고 나서는 사기라고 우기느냐? 현감의 목소리에 담긴 권위 앞에 최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더군다나 쌀 한 섬에 그토록 터무니없는 이자를 매기다니. 백성을 수탈하는 것이 이 정도인가? 여러분, 현감의 이 말씀을 들으니 최판서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감이 최판서를 꾸짖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최판서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현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현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에 신고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현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최판서가 무슨 수를 쓰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덕보가 저의 곡식을 훔쳤다는 신고서를 이미 올렸습니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이 말에 덕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순이는 기가 막혀 주저앉을 뻔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 버렸죠. 여러분, 이런 뒤통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판서가 이런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현감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덕보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최판서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지 않느냐. 내 곳간에서 네가 훔친 쌀자루가 나왔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현감마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겼죠. 도둑질은 조선시대에 매우 엄중한 죄였거든요. 현감님, 그것은 함정입니다. 제가 언제 최판서의 곳간에 덕보가 항변하려던 순간 최판서가 손뼉을 한 번 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한 사내가 나타나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님, 소인이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저 김덕보가 밤중에 최판서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함정이었던 것이죠. 현감의 표정도 점점 딱딱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조사해 봐야겠구나. 현감이 엄숙하게 말하는 순간 최판서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감님, 현감님, 큰일 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은 현감의 부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급히 쓴 듯한 문서를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 한양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최판서에 대한 특별 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에 최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5장, 한양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최판서에 대한 특별 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관이 내민 문서를 받아든 현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문서를 펼쳐보던 현감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져 갔죠. 최판서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승리의 미소를 짓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감님? 최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현감은 문서를 다 읽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엄중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 과연 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최판서, 현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소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관리로서의 엄중함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여러 고을에서 백성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벌여온 것이 모두 발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곡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죄목까지 드러났으니 이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판서의 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이죠. 덕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그 무서운 최판서가 오히려 큰 죄인이었다니. 아닙니다. 현감님,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최판서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현감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구나. 네가 각 고을 아전들과 짜고 관곡 장부를 조작한 것까지 낱낱이 밝혀졌다. 현감이 문서를 흔들어 보이자 최판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완전히 핏기를 잃었죠.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도 선량한 백성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게다가 거짓 고발까지 준비하다니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현감의 꾸짖음에 최판서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덕보가 조심스럽게 현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님, 그렇다면 저에 대한 도둑질 누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모두 거짓이겠지. 이자가 내게서 빚 독촉을 면하려고 미리 준비한 음모가 틀림없다. 현감이 최판서를 가리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까 거짓 증언을 했던 사내가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감님, 저는 최판서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순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갈 뻔했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이죠. 자, 이제 빚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현감이 엄숙하게 말하자 최판서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덕보, 네가 빌린 쌀이 몇 섬이라고 했느냐? 한 섬입니다. 현감님. 그리고 최판서, 네가 받으려던 것은 얼마나? 현감의 질문에 최판서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액수였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빨리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쌀 10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이 분노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섬을 빌려주고 10섬을 받으려 했다니 이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10섬이라. 참으로 가관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현감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덕보는 원래 빌린 쌀 한 섬만 갚으면 된다. 나머지 9섬에 대한 요구는 모두 무효로 한다. 덕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논밭을 모두 잃을 뻔했는데 이제는 쌀 한 섬만 갚으면 되다니. 하지만 현감의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판서는 그동안 이 마을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받아간 이자를 모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선언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최판서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판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현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현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여러분, 이 순간 최판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제6장. 최판서의 갑작스러운 반발에 마당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짐승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죠. 현감님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실 때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양의 높은 분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최판서가 지금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지방관 부임에 있어 지역 유력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감히 관을 협박하려 드느냐? 현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지만 최판서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감님께서 저를 함부로 대하신다면 한양에 계신 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위험한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보의 얼굴에도 다시 걱정의 그림자가 스며들었죠. 과연 현감이 이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관리의 품격이 드러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현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관복이 바람에 펄럭이며 위험을 더했고 관모의 붉은 깃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최판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현감의 목소리는 오히려 전보다 더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아 이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이다. 그 어떤 사사로운 인맥이나 이익도 임금님의 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현감의 당당한 선언에 마을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목들이 얼마나 중한지 모르는 것 같구나. 관곡 횡령에 백성 수탈, 거기에 거짓 고발까지. 이런 죄인을 두둔할 한양의 관리가 과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최판서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카드마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기의 말이 동시에 달려오는 소리였죠. 저것은 관군들입니다. 누군가 소리쳤고 곧 갑옷을 입은 관군 5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선두에 선 대장이 현감에게 다가와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현감님께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한양에서 최판서를 체포하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 말에 최판서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최판서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관군 대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판서, 순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항하면 더욱 죄가 무거워질 뿐입니다. 관군들이 최판서를 둘러쌌을 때 덕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잠깐만요. 덕보의 외침에 관군들도 멈춰 섰습니다. 현감도 궁금한 표정으로 덕보를 바라봤고요. 현감님, 소민이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라니 무슨 말이냐? 덕보가 최판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판서님께서 정말로 뉘우치신다면 저는 제 빚을 탕감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대로 쌀 한 섬을 갚겠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런 관대함을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덕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간 이자로 마을에 서당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를 은혜로 갚으려는 덕보의 마음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최판서는 눈물을 흘리며 덕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소. 현감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마음가짐이구나. 김덕보, 내 지혜와 관용이 이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관군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최 판서의 죄는 이미 국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이 방금 전 추가급보가 도착했는데 최 판서와 관련된 더 큰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리대금업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어졌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 긴장했습니다. 과연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7장. 더욱이 방금 전 추가급보가 도착했는데 최 판서와 관련된 더 큰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관군대장이 꺼내든 문서의 붉은 관인이 한여름 햇살에 반짝이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훨씬 엄중한 기색이 역력했고 갑옷의 금속 장식들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차가운 소리를 내고 있었죠. 현감이 급히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서를 읽던 현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죠. 마치 믿기 어려운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판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는 이미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죠. 현감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덕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현감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긴장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더 큰 비밀이 드러난 것일까요? 최 판서. 현감이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가 관곡을 횡령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죄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현감이 문서를 흔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가 여러 고을의 아전들과 짜고 조정에 올리는 장부를 조작했다고 하는구나. 흉년이 들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여 조정으로부터 구휼미를 받아내고 그것을 모두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것이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구휼미까지 빼돌렸다니 이런 악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다. 네가 빼돌린 구휼미로 장사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그 돈으로 한양의 탐관오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더 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구나. 관군 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 판서는 반드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위금부에서 직접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위금부라는 말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금부는 조선시대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그곳에 끌려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었거든요. 최 판서가 관군들의 발치에서 기어다니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런 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군 대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했던 다른 고을의 아전들이 모두 자백했고 장부도 압수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우리 마을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관에서 주는 구휼미를 한 톨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최 판서가 나서서 구휼미 신청을 해준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 판서가 우리를 위해 한양의 구휼미를 신청해준다고 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휼미를 최 판서가 가로챘다는 말입니까? 현감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조정에서는 이 고을에 구휼미를 보냈지만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이런 배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하라고 조정에서 보낸 쌀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로챘다니. 덕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최 판서에게 빌린 쌀 한 섬조차 혹시 그런 구휼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감님, 그렇다면 최 판서가 저에게 구워준 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원래 내게 공짜로 주어져야 할 쌀을 비싼 이자를 받고 빌려준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에 덕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죠. 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 판서 때문에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관군들이 최 판서의 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할 때 갑자기 최 판서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나만의 죄가 아니다. 나보다 더 큰 놈들이 있다. 관군 대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양에 있는 김대감을 아십니까? 그 양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입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말에 현감과 관군 대장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대감이라는 이름에 무언가 아는 바가 있는 듯했죠. 김대감이라니. 설마 그 김대감을 말하는 것이냐? 관군 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의 조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지시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건이 정말로 복잡해졌습니다. 영의정의 조카가 연루되어 있다니. 현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영의정이라면 임금 다음가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닙니까? 그의 조카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것이 사실이냐? 현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최 판서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증거도 있습니다. 김대감께서 친히 쓰신 편지들이 제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군 대장이 급히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최 판서의 집을 수색하라. 모든 문서를 압수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최 판서가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대감께서는 벌써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하셨거든요. 어젯밤에 이미 사람을 보내서 관군 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김대감의 신복이 어젯밤에 제 집에 와서 모든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군요. 최 판서의 절망적인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8장 관군 대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이 칼자루를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고 갑옷 사이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죠. 그렇다면 이제 김대감을 건드릴 증거가 없다는 말이냐? 관군 대장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최 판서가 혼자만 희생양이 되고 진짜 배후는 빠져나가게 생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만 죽게 생겼군요. 최 판서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을 때 갑자기 덕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덕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최 판서님, 정말로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고 했지 않느냐. 김대감의 신복이 모든 편지를
편지 말고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덕보의 질문에 최 판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 듯했죠. 다른 증거라니 무슨 말이냐? 현감도 궁금한 표정으로 덕보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덕보가 또 어떤 지혜를 발휘하려는 것일까요? 최 판서님께서 김대감과 주고받은 것은 편지뿐이었습니까? 돈을 주고받을 때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최 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돈은 한양의 큰 상단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상단에 장부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덕보의 말에 관군 대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아무리 편지를 태워도 돈거래 기록까지는 없앨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역시 덕보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 판서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 종로에 있는 만복상단을 통해 모든 돈거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현감이 즉시 관군 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한양으로 전령을 보내라. 만복상단을 조사하도록. 하지만 관군 대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김대감이 이미 눈치챘다면 상단의 장부도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급한 소리였죠. 곧 한 명이 전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현감님,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전령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급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장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온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현감이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이 점점 밝아져 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구나. 무슨 내용입니까? 현감님? 덕보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현감이 기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미 만복상단을 급습했다고 한다. 김대감의 신복이 장부를 태우려고 했지만 관군들이 미리 도착해서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최 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관군 대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렇다면 김대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순이가 궁금해하며 물었고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 아무리 권력자의 조카라고 해도 백성을 해치고 나라의 곡식을 훔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이 또 다른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감님, 아직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현감이 두 번째 문서를 펼쳐보자 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관군 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현감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문서를 들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현감님? 덕보도 불안해하며 다가갔지만 현감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현감의 표정을 보니 뭔가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현감이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도망쳤다고 한다. 도망쳤다고요? 관군 대장이 놀라 소리쳤고 현감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에서 체포하러 갔을 때는 이미 집이 비어 있었다고 한다.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다고. 최 판서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다. 현감이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대감이 도망가면서 많은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 돈 중에는 여러 고을에서 가로챈 구휼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언제 그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덕보의 질문에 현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대감을 찾지 못하면 빼앗긴 돈을 되찾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이 세 번째 문서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현감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현감이 그 문서를 받아든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현감의 손에서 문서가 떨어질 뻔했고 관군 대장이 급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군 대장의 얼굴도 곧 굳어졌죠. 현감님, 이것은 정말입니까?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보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순이는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죠. 관군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문서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이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지시서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증인들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어서 차마 끝까지 읽을 수 없었거든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덕보가 조급하게 외쳤지만 관군 대장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을 입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죠. 여러분, 과연 김대감의 마지막 지시는 무엇이었고 이 검은 옷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9장.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칼을 번뜩이며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덕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엎드리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땅에 엎드렸고 관군들은 재빠르게 칼을 뽑아들며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덕보는 순이와 아들 동이를 품에 끌어안고 집 뒤쪽으로 피했습니다. 현감님, 위험합니다. 관군 대장이 소리치며 현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객 중 하나가 현감을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관군의 칼에 막혀 불꽃이 튀었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급박한 순간입니까?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을 입막으려는 악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판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객 중 한 명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이놈들아,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최판서가 자객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렸습니다. 비록 막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순간에는 용기를 발휘한 것이죠. 최판서, 네가 뭘 하는 것이냐? 자객이 분노하며 칼을 휘둘렀지만 이미 관군이 달려와 자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전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자객들은 5명뿐이었고 관군들은 훨씬 더 훈련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곧 모든 자객들이 붙잡혔고 검은 천으로 가린 얼굴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놈들이 누구냐? 현감이 다가가 자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짙은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죠.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객들이 한결같이 입을 다물었지만 관군 대장이 그들의 몸을 수색하더니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현감님, 이것을 보십시오. 그 종이에는 김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짧은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무서운 내용이었죠. 역시 김대감의 지시였구나. 현감이 분노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자객들까지 붙잡혔으니 김대감의 죄상이 더욱 명확해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현감의 얼굴이 환해졌죠. 저 북소리는 곧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깃발을 든 기수들이 앞장서고 그 뒤로 금빛 장식이 번쩍이는 가마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앞에는 어사라고 쓰인 큰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암행어사님께서 오셨다. 현감이 급히 달려가 가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고 관군들은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위험 있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의 관복은 현감보다 훨씬 화려했고 허리에 찬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감, 수고했다.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어사의 음성은 깊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둘러보자 자객들까지도 고개를 숙였죠. 어사님, 김대감은 걱정하지 마라. 김대감은 이미 체포되었다. 어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려다가 우리 군사들에게 붙잡혔다. 훔친 돈도 모두 되찾았고 관련자들도 모두 체포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보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어사가 덕보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김덕보냐? 그렇습니다. 어사님. 덕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지만 어사의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내 지혜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나뭇잎을 손바닥에 떨어뜨린 그 기지, 상단의 장부를 떠올린 그 판단력, 모두 훌륭했다. 어사가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더니 덕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께서 내리신 상이다. 앞으로는 이 고을의 이방으로 일하거라. 이방이라는 것은 고을의 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었죠. 어사님, 저 같은 사람이 내 지혜와 선한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다. 어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판서, 어사의 시선이 최판서에게 향했습니다. 최판서는 벌벌 떨며 땅에 엎드렸죠. 내 죄는 크지만 마지막에 진실을 말하고 자객과 싸운 것을 인정한다. 사형은 면하고 귀양을 보내겠다. 그곳에서 남은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아라. 최판서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사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김대감이 가로챈 구휼미는 모두 되찾았다. 이것을 여러 고을에 나누어 돌려줄 것이며 이 마을에도 충분한 몫이 돌아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오랜 고생이 드디어 끝난 것이죠. 또한 덕보의 제안대로 이 마을에 서당을 지을 것이다. 아이들이 글을 배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어사의 말에 마을 할머니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저녁 무렵 어사의 행렬이 떠나간 후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덕보는 순이와 동이를 끌어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죠.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덕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그때 떨어진 나뭇잎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온 마을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덕보는 새로운 직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덕보는 공정하고 지혜로운 이방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죠. 최판서도 귀양지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그곳 백성들을 도우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농부의 작은 지혜가 거대한 부정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바꾸었듯이 우리 각자의 선한 마음과 지혜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